이 아이다. 지금 용상에 앉은 임금 문종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여인. 그녀는 비단 치마를 입고 서 있으나 그 신부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천하다는 기생, 바로 초요갱이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당대 내로라 하는 세도가들, 콧대 높기로 유명한 대감마님들이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그들이 쓴 사모간대가 덜덜거리는 소리가 널찍한 편전 안을 울릴 지경이었지요. 조선의 하늘과도 같은 양반들이 어찌하여 천기라며 침뱉던 기생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애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오늘부로 너희들의 각근을 모두 잘라버릴 것이다. 나라의 녹을 먹는 너희들이 배만 채우고 있을 때 이 아이는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누가 더 귀하냐? 썩어 빠진 너희들이냐? 아니면 이 여인이냐? 왕의 호통이 벼락처럼 내리꽂힙니다. 모두가 비웃고 천대했던 술 따르는 꽃이라 여겼던 초요갱. 하지만 그녀의 붉은 치마폭 속에는 조선의 운명을 뒤바꿀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칼보다 날카롭고 꽃보다 치명적이었던 그녀의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시계를 거꾸로 돌려 그 처절하고도 통쾌했던 날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사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감동적인 역사 야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초요갱이 아직 초요라는 기명을 얻기 전 본래 이름인 서연으로 불리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디 그녀는 한양에서도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뼈대 있는 선비 집안의 금지옥엽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린 서연은 바느질보다 아버지 어깨 너머로 글 배우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먹을 갈 때 나는 은은한 소나무 향기, 그리고 종이 위에 붓이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를 사랑했던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총명함과 아버지의 대쪽 같은 성품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조정에는 탐욕스러운 간신, 병조판서 김자점이 득세하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비리를 탄핵하려는 서연의 아버지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허허, 대나무가 너무 꼿꼿하면 부러지는 법이지. 바람이 불면 눕는 척이라도 해야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어느 날 밤 서연의 집 마당에 횃불을 든 광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영모다. 역적의 집안을 멸하라.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습니다. 아버지는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가던 중 피를 토하며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12살 서연. 그녀에게 내려진 판결은 가혹했습니다. 역적의 딸은 관비로 삼아라. 비단옷은 벗겨지고 거친 무명옷이 입혀졌습니다. 글을 읽던 고운 손에는 걸레와 행주가 들려졌지요. 하지만 서연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빼어난 미모였습니다. 관비로 살기엔 너무나 눈에 띄는 미색. 결국 그녀는 기생을 길러내는 교방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없다. 너는 이제부터 춤추는 꽃 초요갱이다. 허리가 부러지도록 춤을 추고 목이 터지도록 노래를 불러라.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초요갱. 가느다란 허리로 추는 춤이 아름답다는 뜻. 그날부터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얼음장 같은 물로 목을 틔우고 발가락이 부르터 피고름이 양말에 눌어붙을 때까지 춤을 췄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힘들다며 울고불고 할 때 초요갱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힘이 있다면 차라리 춤사위 하나를 더 익혀야 했으니까요. 그녀의 가슴 속에는 시퍼런 불덩이 하나가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반드시 조선 최고의 기생이 되리라. 그래서 세상 모든 남자가 내 치마폭 아래 엎드리게 만들리라. 그리고 그 힘으로 내 아버지의 원수 김자점의 목을 조르리라. 그녀가 장구를 칠 때마다 둥둥 소리는 마치 복수를 다짐하는 심장 소리 같았고, 그녀가 부채를 펴는 소리는 원수의 목을 베는 칼소리 같았습니다. 그렇게 10년 초요갱은 한양 바닥을 평정하는 최고의 명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평성대가 무르익어 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도성에 내로라 하는 권문세가들이 모이는 연회장에 초요갱이 떴다는 소문이 돌자 양반들은 체면도 있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초요갱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에는 칠보단장을 하고 붉은 비단 치마에 금박을 박은 저고리를 입은 자태. 그녀가 발을 한번 디딜 때마다 버선코에서 꽃향기가 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선율이 연회장의 공기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술에 취해 떠들던 양반들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한 노인, 바로 10년 전 서연의 집안을 멸문시켰던 원수 김자점 대감이 거드름을 피우며 소리쳤습니다. 어허, 소리가 구슬프기 짝이 없구나. 기생년이 흥을 돋워야지 어디서 초상집 곡소리를 내느냐. 썩 내려와서 내 술잔이나 채워라. 김자점의 말에 주변 간신배들이 옳고 옳고하며 킬킬거렸습니다. 초요갱은 검은고 줄을 탁 잡고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김자점 앞으로 다가갔지요. 가까이서 맡은 김자점에게서는 비싼 사양 냄새가 났지만 그 밑바닥에는 썩은 이빨에서 나는 구취와 탐욕에 찌든 노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초요갱은 속으로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검은고 소리가 구슬픈 것은 제 탓이 아니오라. 나라의 근심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무어라? 천한 것이 나라 걱정을 해? 내가 미쳤구나. 요즘 북방의 오랑캐가 시끄럽고 명나라 사신의 횡포가 심하다 들었습니다. 대감마님 같은 높으신 분들이 밤낮으로 술판을 벌이시니 저 같은 미천한 계집이라도 나라 걱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감히 판서 대감에게 말댔고 그것도 뼈 때리는 일침을 날린 기생은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자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요망한 년이 그가 마시던 술잔을 초요갱의 얼굴에 확 뿌렸습니다. 시큼하고 끈적한 술이 초요갱의 하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곱게 화장한 얼굴이 엉망이 되었지요. 하지만 초요갱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소매 끝으로 술을 닦아내며 김자점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매서운지 천하의 김자점도 순간 등골이 오싹해 헛기침을 했습니다. 기억해 두시오, 대감. 오늘 내 얼굴에 뿌린 이 술 언젠가 대감의 피눈물로 되돌려 받을 테니. 그 무렵 조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명나라에서 사신을 보냈는데 그가 요구하는 조공품 목록이 기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금은보화는 물론이요, 처녀 500명과 조선의 말 1만 피를 당장 내놓으라는 것이었지요. 만약 거절하면 황제에게 고해 조선을 침공하겠다는 협박까지 곁들였습니다. 이번에 온 명나라 사신 왕태감. 그는 황간 출신으로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 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병석에 누워 계셨고 대리청정을 하던 세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녀 500명이라니 내 백성의 딸들을 오랑캐의 놀이개로 보낼 수는 없다.
허나 거절하면 전쟁이 날 터이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조정 대신이라는 작자들은 제 살길 찾기에만 바쁘고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구나. 조정회의 시간 김자점을 비롯한 대신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웅얼거렸습니다. 전하, 일단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나라의 안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희생이 비겁한 변명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왕실의 연회를 담당하던 관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전하, 이번 사신 왕태감이 여색과 가물을 몹시 즐긴다 하옵니다. 조선 제1의 명기 초유갱을 불러 그의 마음을 좀 녹여보는 것이 어떠할런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종은 초유갱을 불렀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왕과 천민 기생의 은밀한 독대였습니다. 내가 초유갱이냐? 예, 전하. 천한 기생이옵니다. 내 명성은 익히 들었다. 춤과 노래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주가 탁월하다고. 내 너에게 조선의 운명을 걸어보고자 한다. 사신의 마음을 훔쳐라. 그리고 그가 품고 있는 진짜 속내를 알아내 다오. 왕의 간절한 부탁. 초유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의 눈에서 늙은 아버지의 슬픈 눈빛을 보았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지만 힘이 없어 괴로워하는 군주의 모습.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나라. 이제는 내가 지켜야겠구나. 전하, 소인 비록 천한 몸이나 제 핏줄에 흐르는 것은 조선의 물이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사신의 콧대를 꺾어 놓겠나이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경회루에서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상석에는 거만한 표정의 왕태감이 앉아 기름진 고기를 뜯고 있었고 그 옆에는 김자점이 아부를 떠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태감 어른, 이 술은 조선에서 가장 귀한 법주입니다. 한 잔 받으시지요. 그때 북소리가 둥둥 울리며 초유갱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단 치마가 아니었습니다. 남장 차림의 양손에는 날카로운 쌍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건무였습니다. 초유갱의 춤은 춤이라기보다 차라리 전투에 가까웠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칼날이 왕태감의 코앞까지 들이닥쳤다가 순식간에 물러났습니다. 왕태감은 깜짝 놀라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하지만 초유갱의 눈빛이 어찌나 매혹적인지 그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독사에게 홀린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초유갱은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왕태감의 술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짐짓발이 꼬인 척 비틀거리며 왕태감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자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요. 저런 칠칠치 못한 년, 감히 귀한 손님의 몸에 손을 대다니. 당장 끌어내라. 하지만 그것은 모두 초유갱에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그녀가 태감의 품에 안기는 찰나 그녀의 손은 태감의 가슴팍 안주머니로 뱀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기생생활 10년, 취객의 주머니에서 팁을 꺼내던 솜씨는 소매치기보다 빨랐지요. 그녀의 손끝에 빳빳한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잡았다. 초유갱은 순식간에 종이를 자신의 소매 속에 감추고 요염하게 몸을 일으키며 태감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소인이 춤에 취해 그만. 태감 어른의 넓은 가슴이 저를 부르는 듯하여 실수를 하였습니다. 왕태감은 허허 웃으며 좋아라 했습니다. 조선의 여인은 춤도 맵고 품도 따뜻하구나. 좋다, 좋아.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약점이 털린 줄도 모르고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의 눈은 속일 수 없었나 봅니다. 그는 초유갱의 묘한 움직임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던 초요갱은 김자점의 사병들에게 납치되어 옥사에 갇히고 맙니다. 바른 대로 말해라. 아까 태감의 품에서 무엇을 훔쳤느냐? 내년이 왕의 밀명을 받고 간세짓을 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초요갱은 주리를 트는 고통 속에서도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릴 지언정 비명은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감, 눈이 삐셨군요. 저는 그저 춤을 추다 넘어졌을 뿐입니다. 이 독한 년, 내가 죽어야 입을 열겠구나. 김자점은 초요갱을 죽여서라도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만약 왕태감이 화가 나서 돌아가 버리면 자신과 명나라 사이의 비밀거래도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었지요. 초요갱의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쯤 그녀는 소매 속에 숨겨둔 문서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옥사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비추어 확인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왕태감이 조선에서 뇌물을 챙겨 명나라 황제의 정적에게 바치려 한다는 반역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전하를 지킬 수 있다. 그때 감옥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문종이 내금이군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멈추라. 그 아이에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 왕의 도움으로 풀려난 초요갱.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지막 협상 테이블. 왕태감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늘까지 처녀 500명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 당장 황제께 보고하여 군사를 일으킬 것이오. 조정 대신들은 벌벌 떨고 문종조차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초요갱이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김자점이 소리쳤습니다. 미친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느냐? 초요갱은 무시하고 왕태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태감이 찻잔 밑에 쓱 밀어 넣었습니다. 태감 어른 떠나시기 전에 이거나 한번 읽고 가시지요. 왕태감은 코웃음을 치며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달달 떨리더니 찬물이 넘쳐 흘렀지요. 그것은 바로 그가 황제의 정적에게 보내려던 밀서의 사본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황제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는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판이었습니다. 초요갱이 태감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 원본은 지금 조선의 가장 빠른 파발마가 가지고 명나라 황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여기서 조용히 빈손으로 물러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황제 폐하께 이 충심을 전해드릴까요? 사실 파발마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원본은 그녀의 품속에 있었지요. 하지만 제발저린 도둑, 태감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네, 내가 졌다. 요구사항은 모두 철회하겠다. 제발 그 문서만은.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요갱은 뒤돌아 서 있는 김자점을 향해 보란듯이 웃어주었습니다. 대감 보셨습니까? 춤추는 기생년이 나라를 구하는 꼴을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문종은 감격에 겨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들려드렸던 그 장면, 김자점과 무능한 대신들을 향해 호통을 친 것입니다. 여봐라, 이 아이는 조선의 은인이다. 감히 천하다 손가락질하는 자가 있다면 내 용서치 않으리라. 김자점은 결국 명나라와 내통하고 국고를 횡령한 죄가 드러나 파직당하고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배지로 끌려가는 김자점의 행렬 앞을 초요갱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김자점에게 술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대감 받으시지요. 이 술은 10년 전 대감이 제 아버지에게 주었던 피눈물이요. 며칠 전 제 얼굴에 뿌렸던 모욕입니다. 이제 그 빚을 다 갚았으니 편히 가십시오. 김자점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이 무시했던 기생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며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초유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은 그녀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신분을 면천시켜 주려 했지만 초유갱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하, 저는 궁궐의 높은 담보다 저 저작거리의 흙냄새가 좋습니다. 신분은 천하오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녀는 다시 교방으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하며 평생을 예인으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고 고운 얼굴에는 주름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늙은 초유갱의 춤을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춤이 화려한 불꽃이었다면 늙은 초유갱의 춤은 은은한 달빛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을날 노인이 된 초유갱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 부르며 꺾으려 든다. 허나 명심하거라. 꽃은 화려할 때 꺾이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베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의 재주가 단지 남을 즐겁게 하는 기회가 아니라 너희 자신과 소중한 것을 지키는 칼이 되게 하거라. 겉모습은 늙고 시들어도 그 기계만큼은 천년을 가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초유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천한 신분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꿨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지혜와 배포 하나로 거대한 적을 물리쳤지요. 혹시 지금 나이 먹어 이제 끝났다, 가진 게 없어 서럽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초유갱이 붉은 치마폭에 숨겼던 것은 비수가 아니라 나는 결코 하찮지 않다는 자존감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마음속에도 초유갱 같은 뜨거운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겉모습은 주름져도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구독과 가슴 좋아요를 시원한 사이다가 눌러주세요. 되셨다면, 그리고 저 서실장의 이야기가 마음에 구독과 드셨다면 좋아요를 구독과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십시오. 저는 구독과 더 좋아요를 재미있고 눌러주세요. 더 통쾌하고 더 감동적인 우리네 옛날 구독과 이야기로 좋아요를 다시 눌러주세요.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담 서실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 행복하세요.